비가 내립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이 마을 어귀에는 차갑고 끈적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의 깊은 산골, 지도에서도 돋보기를 대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마을 화월리. 이름만 들으면 꽃이 만발한 낙원 같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안개밭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자욱하게 내려앉은 물안개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진실마저 흐릿하게 덮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답지만 서글픈 풍경 속에 묻혀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했을 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라져버린 연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두 집안의 지독한 악연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했고 누군가는 예정된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낡은 수사 기록과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두 젊은이의 가엾은 순결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2살이었던 강민준 씨와 29살이었던 오서윤 씨입니다. 민준 씨는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청년 농부였고 서윤 씨는 읍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다정한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월리라는 좁은 바닥에서 나고 자라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혀를 찼지만 그 칭찬 뒤에는 언제나 긴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등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벽, 강씨 집안과 오씨 집안의 해묵은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강씨와 오씨는 물과 기름, 혹은 불과 화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쁜 이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토지 소유권 분쟁, 그리고 1980년대 마을 저수지 공사 당시 발생한 의문의 사고사. 오씨 집안의 할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바로 강씨 집안의 조부였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오씨 집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대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 살벌한 증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사랑이 싹텄을까요? 어쩌면 가장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절실한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와 서윤 씨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밤이면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혹은 인적 드문 저수지 낚시터에서 숨죽여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죄가 아니었으나 죄인처럼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민준 씨가 서윤 씨에게 보낸 편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투박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언젠가 이 안개가 걷히면 우리 당당하게 손잡고 읍내 장터도 가고 부모님들 앞에서도 웃자.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아버지 고집 내가 기어이 꺾어볼게. 민준 씨의 다짐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가혹한 운명에 맞서려는 처절한 투쟁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2005년 가을, 두 사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윤 씨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대로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낫을 들고 아들을 쫓아냈고 서윤 씨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가위를 찾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집안의 고성으로 들썩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고 싶은 두 젊은이의 눈물겨운 호소 때문이었을까요? 양가는 마지못해 정말이지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축복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양가 부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다고 식당 종업원은 기억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아이에게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1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운명의 날은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굳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빗방울은 밤이 되자 장대비로 변해 마을을 집어삼킬 듯 퍼부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집에 들릴 가구를 보러 가자며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 씨의 낡은 트럭을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의 트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빗속을 뚫고 찾아간 신혼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빗길에 차가 고장났거나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양가 부모들의 반응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강 씨 집안은 내 딸이 우리 아들을 꼬드겨 야반도주를 했다고 소리쳤고, 오 씨 집안은 내 아들이 우리 딸을 납치해 해코지한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실종이라는 비극 앞에서도 두 집안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증오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빴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탓에 도로 위에는 스키드마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가 드물었던 시골길, 유일한 단서는 읍내로 나가는 국도변 검문소의 기록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민준 씨의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안 어딘가, 이 좁고 익숙한 화원리 어딘가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수색대는 마을 뒤편의 저수지와 야산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째 되던 날, 저수지 상류의 덤불 속에서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반쯤 흙에 묻힌 서윤 씨의 하얀 구두 한 짝, 그리고 그 옆에 찢겨진 청첩장 뭉치였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버린 청첩장에는 강민준, 오서윤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단서가 발견되자 수사의 방향은 급변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을 해쳤다. 반대하던 부모 중 누군가가 사단을 낸 것이다. 심지어 옛날 저수지 귀신이 잡아갔다는 미신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역시 양가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도 묘하게 침착했습니다. 그 녀석, 어차피 그 여자랑은 못 살 팔자였다라고 내뱉은 그의 말은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반면 서윤 씨의 오빠는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해 옷에 흙투성이를 한 채 집에 들어왔다는 이웃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 사랑하는 연인은 사라졌는데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범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만난 당시 담당 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이 터지면 가족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어요. 자식을 찾는 것보다 상대방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살기가, 그 원한이 두 사람을 집어삼킨 것 같아서 수사하는 내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형사의 말처럼 과연 두 사람을 사라지게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제3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사랑을 저주했던 가족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갈등을 견디다 못한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화원리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민준 씨의 트럭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서윤 씨의 시신도 뱃속의 아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저수지 근처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혹은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진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묻혀버린 영혼들의 절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의 진실이 아직 저 차가운 물 밑바닥에 혹은 누군가의 굳게 담은 입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가장 완벽한 치료제라 말합니다. 흐르는 물에 모난 돌이 깎이듯 세월의 흐름 속에 분노도 원망도 무뎌지기 마련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화월리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썩어갔습니다. 2005년 강민준 씨와 오서윤 씨가 실종되던 그 밤, 마을을 휘감았던 짙은 안개는 사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1980년의 어느 여름날부터 시작된 해묵은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두 젊은 연인이 왜 그토록 숨죽여 사랑해야 했는지, 왜 가족들이 자식의 안위보다 서로를 향한 증오를 먼저 토해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 흉물처럼 버티고 선 저수지의 바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잔잔해 보이는 저 검푸른 물 아래에는 씻기지 않는 피비린내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 바늘을 1980년 7월로 돌려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개발의 열기로 뜨거웠고 조용한 산골 마을 화월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정부 주도의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마을 뒤편 계곡을 막아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는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공사는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동아줄이자 마을의 지형을 바꿀 천지개벽이었습니다. 당시 공사의 현장 감독을 맡았던 인물은 강민준 씨의 조부인 고 강영석 씨였고, 그 밑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인물은 오서윤 씨의 조부인 고 오진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본래 호영호재하던 중마고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두 사람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상부의 압박과 부실 공사를 우려한 현장의 반발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강영석 씨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빨리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요했고, 오진수 씨는 집안이 약해 위험하다, 비가 오면 다 무너진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7월 15일,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쏟아지던 장맛비로 집안이 물러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제방. 보강 작업 도중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쏟아진 토사는 순식간에 작업자들을 덮쳤고, 미처 피하지 못한 오진수 씨는 그 자리에서 매몰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쳐 그를 꺼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책임자였던 강영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반장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죽은 자의 과실로 돌린 것입니다. 반면 오씨 지방과 동료 인부들은 강 감독이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강요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진실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관행과 지역 유력자였던 강씨 집안의 입김 탓이었을까요? 경찰은 이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피해자의 안전 불감증이 겹친 단순 사고사로 종결지었습니다. 강영석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오씨 집안에는 위로금 명목의 푼돈만이 쥐어졌습니다. 오서윤 씨의 아버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흑투성이가 된 시신으로 돌아온 날 강씨 집안 대문 앞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임당한 거다. 너희가 죽인 거다. 그날 소년의 가슴에 박힌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신, 그리고 강씨 집안을 향한 살이에 가까운 복수심이었습니다. 반면 강민준 씨의 아버지는 억지를 부린다며 오씨 집안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원수로 돌아왔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형제 같았던 두 집안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강씨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씨를 동정하는 사람들. 마을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두 집안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길을 가다 마주치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지독한 증오의 유산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서윤 씨는 바로 그 증오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 집 아이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 달리기 시합에서 민준이 서윤을 앞지르자
민준의 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며 원수를 이겼다고 기뻐했다는 일화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씁쓸한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른들이 그어놓은 금은 아이들에게 넘고 싶은 호기심의 선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뒷산에서 다리를 다친 서윤 씨를 민준 씨가 업고 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서윤 씨 역시 어머니에게 차라리 거기서 죽지 왜 그 집 자식 등에 엎혀왔냐는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연민과 동질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미워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점차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확신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2005년의 실종은 어쩌면 이 오래된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취재 도중 저는 2005년 당시 서윤 씨가 썼던 낡은 일기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한 달 전 일기장에는 불안에 떠는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봉투를 던지시며 사라지라고 하셨다. 죽은 내 할애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떠나라고 하셨다. 무섭다.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 검은 저수지가 나를 삼킬 것만 같다. 이 기록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명백한 협박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강민준 씨의 아버지는 정말로 서윤 씨에게 1980년의 사건을 언급하며 위협했던 것일까요? 죽은 내 할애비처럼이라는 말 속에 담긴 섬뜩한 함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1980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씨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더욱 기이한 것은 실종 당일의 행적에서 발견된 1980년과의 기묘한 평행이론입니다. 민준 씨와 서윤 씨가 사라진 날 밤 마을 입구의 폐쇄회로 CCTV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저수지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늦은 밤 저수지 수문 근처에서 굴착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사도 없던 야심한 밤에 굴착기라니요. 1980년 오진수 씨가 매몰되었던 그날도 사고 직후 현장을 덮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5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들려온 기계음.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에 소름 끼치는 반복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두 사람을 해치고 25년 전처럼 저수지 어딘가에 그 진실을 묻어버리려 했다면 그것은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굴착기를 소유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민준 씨의 작은아버지와 서윤 씨의 외삼촌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짙어지고 의혹은 꼬리를 뭅니다. 1980년에 피 묻은 흙더미 위에서 자라난 증오의 나무는 결국 2005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했던 두 청춘을 집어삼켰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괴물이 되어 현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은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아집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제물로 바친 가해자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1980년의 비극이 2005년의 미스터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실종된 민준 씨의 트럭이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필시 마을 안 어딘가 땅속이나 물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발견되는 순간 25년을 이어온 침묵의 카르텔도 깨어질 것입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즉 골든타임입니다. 사라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 목격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 24시간은 분초를 다투는 전쟁터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14일 화월리 파출소의 풍경은 전쟁터는 전쟁터였으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부모는 너희가 내 아들을 숨겼다며 멱살을 잡았고 오서윤 씨의 가족은 살려내라며 집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집안에 대한 비방과 험담뿐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평소에 눈빛이 안 좋았다.
그 집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훗날 회고록에서 우리는 범인을 찾기 전에 중재를 먼저 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소모적인 난타전 속에서 정작 중요한 단서들은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경찰이 겨우 확보한 가족들의 알리바이는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강민준 씨의 아버지 강호철 씨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실종 추정 시각인 밤 9시부터 자정 사이 안방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호철 씨의 집 마당 뒤편 소각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쓰레기를 태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소각장을 뒤졌을 때는 이미 재가 빗물에 쓸려나간 뒤였지만 타다 남은 천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그것은 낡은 작업복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강호철 씨는 오래된 옷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잡아댔지만 아들이 사라진 그 밤에 굳이 비를 맞으며 옷을 태워야 했던 이유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우려 했던 것은 단순한 헌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흔적이 묻은 증거물이었을까요? 의심스러운 것은 오서윤 씨의 오빠 오진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소 강 씨 집안 놈에게 내 동생을 주느니 죽여서 내다 버리겠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친구들과 읍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진석 씨가 밤 8시쯤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공백의 3시간. 그 3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구나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바지와 신발은 온통 붉은 진흙투성이었다고 합니다. 화월리 일대의 흙은 대부분 황토색이지만 마을 뒤편 저수지 인근만이 특유의 붉은 점토질 흙을 띠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그는 술에 취해 논두렁에 굴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그날 저수지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심박수는 요동쳤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그는 풀려났습니다. 두 집안의 가장 격렬했던 반대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날 밤 수상한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현장 감식반은 실종 현장으로 추정되는 국도변 갓길, 즉 서윤 씨의 구두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수풀에서 뜻밖의 증거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반쯤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 비에 젖어 훼손되었지만 필터 부분에서 극미량의 타액이 검출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된 민준 씨의 것도 아버지 강호철 씨의 것도 오빠 오진석 씨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제3의 남성. 이는 사건 현장에 두 사람과 가족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청부업자?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던 목격자?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마을 내부의 누군가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침묵의 카르텔을 주목해야 합니다. 취재 도중 만난 마을의 전 이장은 술 기운을 빌려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어. 11월 13일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마을의 주요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서 밤늦게 회의를 하는 일은 드뭅니다. 게다가 젊은 두 사람이 사라진 시각과 회의 시간이 묘하게 겹칩니다. 그들은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단순히 마을 행사 준비였을까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력한 통제하에 입막음을 시키고 있는 듯한 조직적인 침묵.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비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그날 밤의 회의가 1980년 저수지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민준 씨와 서윤 씨가 알아서는 안 될 마을의 치부를 목격했고 마을 어른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의한 것이라면요?
소름 끼치는 가설이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화원리는 좁습니다.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안다는 이 좁은 사회에서 트럭 한 대와 사람 2명이 소리 없이 증발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5년의 수사는 결국 이 제3의 DNA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그리고 가족들의 알리바이를 깨뜨리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심증은 가득했지만 물증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아버지가 태운 옷까지, 오서윤 씨 오빠의 신발에 묻은 붉은 흙, 그리고 신원 미상의 담배꽁초.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어렵게 입을 연 한 사람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 회관 주방에서 일했던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날 밤 마을 회관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회관 안에는 빗소리를 뚫고 고성이 오갔고 누군가 이번에야말로 끝을 봐야 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밖에서 들어온 한 남자가 비에 젖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날 비 냄새랑 담배 냄새가 섞여서 아직도 비만 오면 숨이 막혀요. 내가 그때 입을 열었더라면 그 젊은 것들 시신이라도 찾았을 텐데. 요양원 침상에 누운 제보자 최 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날의 공포만큼은 조금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11월 13일 마을 회관 주방 구석에서 숨죽인 채 듣고 보았던 것들을 생애 마지막 고해성사처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마을의 이면에 도사린 거대한 괴물의 실루엣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기억을 나침반 삼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최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회관에 모인 인원은 대략 7명에서 8명.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장과 노인회장, 그리고 놀랍게도 앙숙이라던 강민준 씨의 아버지, 강호철 씨와 오서윤 씨의 아버지 오영석 씨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이 밤에는 마을 어르신들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흡사인민재판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노인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 그 땅 문제 해결 못하면 자네들 두 집안 다 이 마을에서 못 살아. 1980년 일 다 까발려 줄까? 여기서 다시 한번 1980년의 망령이 등장합니다. 땅 문제와 1980년 일. 이것은 민준 씨와 서윤 씨의 결혼이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취재 결과 당시 마을 저수지 주변 땅은 명의만 강 씨와 오 씨 집안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이권은 마을 유지들이 쥐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명의가 합쳐지거나 혹은 그들이 땅을 처분하고 떠나려 할 경우 마을 유지들의 이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카르텔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회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회관 안을 비췄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비에 흠뻑 젖은 검은 우비 차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남자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굽실거리는 인물, 바로 인근 지역에서 건설,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김 실장 가명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1980년 저수지 공사 당시에도 뒤처리를 담당했던 인물의 조카로 마을의 굳은 일과 불법적인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오던 해결사였습니다. 김 실장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선 채 젖은 장갑을 벗으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박아뒀으니
걱정 마십시오. 근데 아가씨가 끝까지 반지를 안 빼려고 해서 애 좀 먹었습니다. 아가씨가 반지를 안 빼려고 했다. 이 구체적이고 잔인한 묘사는 듣는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서윤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결혼 반지.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을까요? 그 말을 들은 회관 안의 노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강 씨와 오 씨 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의 죽음 혹은 실종 소식을 접하고도 항의조차 하지 못한 아버지들. 그들은 대체 무엇에 약점이 잡혀 있었기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침묵의 공범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3부에서 언급했던 현장의 담배꽁초 DNA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이 즐겨 피우던 담배 브랜드가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와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과거 폭력 전과로 수감되었을 때 채취된 DNA가 경찰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김 실장을 용의 선상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리바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현재 다른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 실장,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20년 전 일이다. 나는 모른다. 그 마을엔 얼씬도 안 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오는 날 밤 마을 회관 그리고 반지에 대해 묻자 그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렸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떨며 담배를 찾았습니다. 그 반응은 명백한 긍정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도 그를 입 다물게 하는 더 큰 배우가 있는 것일까요? 김 씨와의 짧은 만남 뒤 제작진은 그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그가 버린 종이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꽁초의 DNA와 이 종이컵의 DNA를 대조한다면 우리는 그날 밤 국도변에 서 있었던 제3의 남자가 누구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일주일은 지난 20년의 기다림보다 더 길고 초조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된 민준 씨의 트럭이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뒷길 폐광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올라가는 걸 봤어. 짐칸에 무언가를 싣고 말이야. 목격자는 당시 불법 사냥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숨어있던 그가 본 덤프트럭, 그리고 그 트럭의 짐칸에 실려 있었다는 푸른색 방수포에 덮인 네모난 물체. 그것은 혹시 민준 씨의 낡은 트럭을 통째로 싣고 가는 장면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민준 씨의 차가 폐광으로 옮겨졌다면 수색 범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수직으로 수백 미터가 뚫려 있는 지금은 폐쇄된 광산의 깊은 갱도.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두 사람이 20년째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전문가들과 함께 그 폐광의 입구를 열어보려 합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갱도,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현재 김 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종이컵, 두 물체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일주일 동안 제작진은 물론 제보자들조차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불일치 판정이 나온다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영원한 미제로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유전자 분석 전문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두 검체 99.99% 일치합니다. 동일인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뚫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현장에 있었던 제3의 남자는 바로 김 실장이었습니다. 마을엔 얼씬도 안 했다던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민준 씨와 서윤 씨가 사라진 그 도로 위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그가 이 실종 사건의 실행범이자 적어도 시신 6.2에 가담한 핵심 인물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건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 결과를 관할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처리했다고 말한 대상, 즉 민준 씨의 트럭과 두 사람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는 불법 사냥꾼이 제보한 폐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화월리 뒷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폐광은 1990년대 초반에 폐쇄된 곳으로 입구는 잡목과 덩굴로 뒤덮여 있어 현지인들조차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악마라고 불리던 그곳. 덤프트럭이 무언가를 싣고 올라갔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 깊고 어두운 갱도 어딘가에 우리가 찾는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수색 당일 산속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비릿했습니다. 전문 산악구조대와 특수 탐사 장비를 갖춘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폐광 입구의 쇠사슬을 끊고 안으로 들어서자 썩은 나무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갱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발을 떼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제보자가 지목한 수직 갱도, 즉 광물 찌꺼기를 버리던 깊은 구멍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고성능 드론이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하 50m, 100m. 드론이 내려갈수록 전파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150m 지점. 드론의 서치라이트가 바닥을 비추는 순간 모니터를 보던 누군가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저거 뭡니까? 파란색. 저거 방수포 아닙니까? 흙더미와 바위 사이에 이질적인 푸른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목격자가 말했던 푸른색 방수포에 덮인 네모난 물체. 드론을 더 가까이 접근시키자 방수포는 세월의 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드러난 것은 심하게 찌그러진 금속 차체였습니다. 녹이 슬고 흙범벅이 되었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번호판의 숫자 80. 그것은 강민준 씨의 1톤 트럭 뒷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저수지 바닥을 훑고 전단지를 돌리며 전국을 헤맸던 가족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땅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트럭은 높은 곳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장의 판단에 따르면 누군가 트럭을 덤프트럭에 실어와 이 수직갱도 입구에서 그대로 밀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150m 지옥으로 두 사람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트럭의 발견은 또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주었습니다. 바로 왜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폐광 주변의 토지 대장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폐광과 저수지 일대의 땅이 2005년 당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예정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의 주체는 마을 유지들로 구성된 유령법인이었습니다. 1980년 저수지 공사 역시 이 개발 계획의 초석이었습니다. 당시 오서윤 씨의 조부는 이 개발이 마을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결사 반대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2005년에는 그 땅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민준 씨와 서윤 씨가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 하자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명예나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땅속에 묻힌 막대한 보상금과 개발 이익이었습니다. 두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강호철 씨와 오영석 씨, 두 아버지는 마을 유지들이 던져준 침묵의 대가에 눈이 멀어 자식을 팔아넘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또한 거대한 권력에 짓눌려 공포에 떨었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니 자식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단 하나입니다.
저 차가운 지하 갱도에서 트럭을 인양하고 그 안에 잠들어 있을 두 사람을 세상 밖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 앞에서 2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살인자들과 방관자들을 무릎 꿇리는 일입니다. 경찰은 폐광 주변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수사망은 마을 회관에 모였던 노인들을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화월리 폐광 입구에는 무거운 침묵과 기계음만이 공존했습니다. 20년 전 그들을 삼켰던 땅, 그 입을 벌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양팀이 집결했습니다. 수직 150m, 아파트 50층 높이의 깊은 어둠 속에서 1톤 트럭을 원형 그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갱도가 좁고 지반이 약해 자칫하면 트럭이 붕괴된 안반 사이에 끼이거나 2차 붕괴로 매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4명의 노인, 강민준 씨와 오서윤 씨의 부모님들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원수라 부르며 삿대질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형 크레인의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립니다. 신호수신호 담당자의 외침과 함께 굵은 쇠줄이 갱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끼릭끼릭. 와이어가 감기는 소리가 마치 20년 묵은 한을 감아 올리는 소리처럼 계곡을 울렸습니다. 10m, 20m. 인양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트럭이 암벽에 부딪혀 부서지지 않도록 초속 몇 센티미터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2시간. 지켜보는 가족들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오서윤 씨의 어머니는 아가 무섭지? 이제 엄마가 꺼내줄게. 조금만 참아라고 중얼거리며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드디어 갱도 입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20년 전 신혼의 꿈을 싣고 달렸던 민준 씨의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지상에 닿는 순간 쿵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소리가 아닌 절망이 현실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4명의 부모는 폴리스라인을 뚫고 트럭을 향해 달려들다 경찰의 제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구분조차 모호했습니다. 국과수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차체 절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압 절단기로 문을 뜯어내자 20년 동안 갇혀있던 눅눅한 공기와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골이 된 두 사람의 유해.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나 기이하고도 슬펐습니다. 운전석의 민준 씨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팔을 뻗고 있었고 조수석의 서윤 씨 역시 운전석 쪽을 향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뼈는 서로 깍지를 낀 채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는 최후의 순간, 그 공포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서윤 씨의 품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습니다. 사가버린 옷가지 속에서 코팅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흙물이 스며들어 흐릿했지만 그것은 분명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안녕, 콩아라. 아빠, 엄마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석에서 몸을 날려 조수석에 서윤 씨를 감싸 안았던 이유, 서윤 씨가 배를 감싸 쥐고 웅크려 있었던 이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뱃속의 작은 생명, 콩아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모성애와 푸성애가 20년 묵은 폐광의 어둠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본 민준 씨의 아버지는 내가 죽일 놈이다. 손주 녀석 얼굴 한번 못 보고 라며 땅을 치고 통곡하다 실신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트럭의 기어는 중립엔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행 중 추락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차를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뒷범퍼에서는 다른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 운전석 유리창은 외부 충격으로 깨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취조실. 체포된 김 실장은 TV 화면을 통해 트럭이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찌그러진 트럭을 보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초음파 사진 복사본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죽인 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야.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당신도 자식 키우는 애비잖아. 그 말에 김 실장은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가 토해낸 그날 밤의 진실은 상상보다 더 우발적이고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겁만 줘서 쫓아내라고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김 실장의 자백에 따르면 그날 밤 그는 덤프트럭을 몰고 민준 씨의 트럭을 뒤따라갔습니다. 국도변에서 트럭을 가로막고 세운 뒤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위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을 먹은 민준 씨가 후진하며 도망치려 했고 김 실장은 홧김에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민준 씨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민준 씨와 서윤 씨가 기절하자 김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커졌다고 생각한 그는 마을 유지들의 모임인 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즉 당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애들이 기절했습니다. 차도 부서졌고요. 어떡합니까? 수학이 넘어 이장의 지시는 간결하고 잔인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치워. 깔끔하게. 저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폐광 알지? 거기로 밀어버려. 실종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기절한 두 사람을 태운 채 트럭은 폐광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실장은 트럭을 구멍으로 밀 때 안에서 살려달라는 신음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추락 당시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차마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산채로 150m 아래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서로의 손을 잡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죽어갔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김 실장의 입에서 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장은 현재 화월리 일대의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유지이자 군의원까지 지낸 유력 인사였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한 행동대장이었고 진짜 괴물은 펜대 굴리며 마을 회관에 앉아있던 그 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트럭은 올라왔고 실행범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을 사주하고 20년 동안 마을 전체를 침묵의 감옥으로 만든 설계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자식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던 비정한 아버지들의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 감당하기 벅차서 알게 되는 순간 인간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진실 말입니다. 민준 씨와 서윤 씨의 유해가 20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온 날 우리는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행범 김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장이 시켰다는 차백. 그것은 단순한 살인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두 젊은이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나 추악한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당시 마을 이장이자 현직 지역 건설사 회장인 박 모 씨의 저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회장은 화월리에서 살아있는 법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의 땅 절반이 그의 차명 계좌로 묶여 있었고 군청과 경찰서에도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순간 그는 호화로운 거실 소파에 앉아 뻔뻔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감히 내 집에 흑발로 들어와. 김 실장, 그놈이 미쳐서 헛소리하는 걸 믿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20년 전 힘없는 농부들을 협박해 땅을 빼앗던 그 윗세 그대로 그는 법 앞에서도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주인을 물지 않지만 버림받은 사냥개는 주인의 목덜미를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김 실장은 체포 직후 자신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위치를 우리 취재진과 검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 장판 밑에서 발견된 곰팡이 쓴 대학 노트. 그 안에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박 회장의 지시로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날짜, 금액,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14일 사건 발생 다음 날짜 페이지에는 붉은색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비 3천만 원. 뒤처리 완료. 입막음 비용 별도 지출 예정. 작업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대가로 치러진 돈이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입막음 비용. 과연 누구의 입을 막아야 했을까요?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박 회장이 그랬습니다. 죽은 애들은 말이 없으니 산 사람 입만 막으면 된다고. 부모들. 그 부모들 입에 돈을 물려주면 조용해질 거라고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장부의 뒷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즉 실종 사건 발생 보름 뒤에 작성된 내역이었습니다. 토지 분쟁 위로금 명목 지급 강호철 민준 부 5억 원, 오영석 서윤 부 5억 원. 합의서 작성 완료. 숫자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딸이 사라지고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온 산을 헤매며 이름을 불러도 모자랄. 그 시간에 두 아버지는 박 회장을 만나 거액의 돈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5억 원. 20년 전 화월리 시골 마을에서 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그 큰 돈이 바로 자식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실종 당일 밤 옷을 태우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행동, 오서윤 씨의 오빠가 침묵했던 이유, 그리고 두 집안이 실종 사건 이후 갑자기 수사보다 서로를 비방하는데 몰두했던 기이한 현상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죽었거나 혹은 적어도 박 회장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는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장부 사본을 들고 강호철 씨와 오영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오열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은 자택에 숨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장부 내역을 들이밀자 강호철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도 비참했습니다. 우린 애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 죽은 줄은 몰랐다고. 회장이 그랬어. 5억 줄 테니 그냥 애들이 야반도주한 걸로 치고 덮자고. 땅 문제도 이걸로 끝내자고. 빚도 많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죽은 줄 몰랐다?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야반도주한 자식들이 차도 지갑도 약 봉투도 놔두고 사라졌는데 그것을 정말 가출로 믿었단 말입니까? 오서윤 씨의 아버지 오영석 씨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내 딸 판 돈으로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20년 전 일이야. 다 지난 일이라고. 그들의 외침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소유물을 처분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20년 전 서윤 씨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갱도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따뜻한 방 안에서 돈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랑하는 여자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살인 교사범과 술잔을 기울이며 합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트럭을 밀어버린 것은 물리적인 살인이었지만 두 아버지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자식의 영혼을 두 번 죽이는 확인 사살이었던 것입니다. 1980년 저수지 공사 사고로 시작된 악연. 오 씨 집안은 강 씨 집안을 원망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두 집안 모두 똑같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수라며 서로 으르렁거렸던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추악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는 척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폐륜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살인 교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강호철 씨와 오영석 씨를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던 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내가 이 마을을 먹여 살렸다며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오는 두 아버지의 등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보다 더 무거운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천륜을 저버린 죄의 무게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벌이 내려진들 20년 전 어둡고 차가운 폐광 속에서 멈춰버린 세 사람 민준, 서윤, 그리고 태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유해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민준 씨의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서윤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믿어주세요. 이 쪽지를 보여주자 취조실의 강호철 씨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은 아버지의 탐욕에 의해 5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려나갔고 행복하겠다던 맹세는 폐광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서 자문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드는가? 돈인가 땅인가 아니면 끝없는 이기심인가? 화월리의 비극은 단순히 한 시골 마을의 범죄가 아닙니다. 물신주의에 빠져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화월리에도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마을을 뒤덮고 있던 지독한 안개는 이제 걷혔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 드러난 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민낯,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2005년 11월에 멈춰버린 두 연인의 시간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4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을 교사한 박 회장, 실행범 김 실장,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덮은 강호철 씨와 오영석 씨. 재판 내내 박 회장은 나는 마을을 위해 일했다, 억울하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고 두 아버지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피고인 박영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을 악용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또한 피고인 강영, 오영은 자녀의 안위보다 금전을 택함으로써 부모라는 이름을 스스로 버렸다. 이들이 훼손한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실장에게 무기징역을, 두 아버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박수가 섞여 터져나왔지만 그 어떤 중형이 선고된들 죽은 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던 강호철 씨는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아비가 아니라 짐승이었다. 저승 가서도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뒤늦은 참회였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화월리 마을 어귀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년 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떠났던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상주는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감옥에 있고 형제들은 죄책감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과 두 사람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상주가 되어 영정사진을 들었습니다. 국화꽃 속에 파묻힌 민준 씨와 서윤 씨의 사진은 20대 청춘의 모습 그대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서로의 얼굴을 이제야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웅구 행렬이 폐광 입구를 지나 저수지를 돌아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20년 묵은 그들의 하늘 위로하듯 하얗게, 아주 하얗게 세상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유골함과 함께 수습된 유품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민준 씨의 낡은 지갑, 서윤 씨가 끝까지 끼고 있었던 결혼반지, 그리고 흙물든 태아 콩아리의 초음파 사진. 비록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죽어서라도 세 식구가 한 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민준 씨의 초등학교 동창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너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 안개 낀 마을, 이제는 영원히 떠나거라. 그곳에는 탐욕도 원망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못다 한 신혼여행도 가고 콩알이랑 소풍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흙이 덮이고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영원한 연인 강민준, 오서윤 역이 잠들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의 태명 콩아리의 이름도 작게 새겨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차가운 갱도 바닥에서 공포에 떨었을 그들은 이제야 따뜻한 햇볕 아래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이자 20년 늦게 치러진 그들의 슬픈 결혼식이기도 했습니다. 안개 속에 잠긴 결혼식.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히 한 시골 마을의 기구한 비극이라고 치부하기엔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나 짙습니다. 돈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이권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욕망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비단 20년 전 화월리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화월리의 안개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내 것만을 챙기려는 이기심,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이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민준 씨와 서윤 씨를 죽인 것은 트럭이 아니라 그 안개 속에 숨어있던 인간의 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칩니다. 봄이 오면 화월리 저수지에는 다시 벚꽃이 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꽃잎 속에서 붉게 멍든 두 젊은이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히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있을 또 다른 민준 씨와 서윤 씨에게, 그리고 힘겨운 진실 찾기를 하고 있는 모든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 방송을 바칩니다. 부디 그들의 앞길에는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햇살만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개 속에 잠긴 결혼식과 함께 울고 분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안고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